다음 발표해 주실 연자분은 정양성 선생님이신데요.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박사와 석사를 마치시고 테네시 녹스빌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으로서 전문 분야는 포렌식 법의 인류와 뼈대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들 테네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조교수로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양승입니다. 오늘 그 발표 제목은 사람 뼈를 이용한 킥 추정 방법입니다. 원래 그 발표를 영어로 할까 하고 영어 대본을 준비했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정말 마음 편해졌습니다. 사람, 제가 주로 다루는 그 재료는 사람 뼈고, 그 다음에 사람 뼈를 이용해서 키를 추정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 뼈는 기본적으로 법의 인류학 쪽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뭐 생물 인류학이라든지 아니 국보생물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과거 집단의 어떤 그 생활 수준을 복원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고, 그런가 어떤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키를 추정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키를 추정하는 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도 가끔씩 그 키를 추정한다고 했을 때 그 키가 어떤 건지, 우리가 과연 지금 추정하려고 하는 키가 어떤 키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로 키 추정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일반적 방법, 수학적 방법, 그 다음에 혼합적 방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기본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는 메인 그 주제는 사실 한국 사람들 뼈를 이용해서 키를 추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도가 높을 수 있을지 나름대로 제가 연구한 바를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어떤 그 키를 추정한다고 할 때 어떤 키를 추정하는 것인지 먼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실 키라고 했을 때 어떤 생전 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죠. 살아있을 당시에 어떤 사람이 기록한 키, 그걸 생전 키라고 하고, 시체 키, 이거는 당연히 죽은 다음에 쟀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키를 시체 키라고 하겠죠. 이 둘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우리는 약간의 그 신체의 어떤 그 자세가 변함으로써 척추가 이렇게 더 이상 굴곡을 유지하지 않고 이제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자세의 변화로 인해서 키가 약간 커집니다. 어느 정도 커지는지는 연구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간 키가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키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는 보통 관심은 생전의 키에 있죠. 시체 키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에서 시체 키를 이용해서 키 추정 공식을 개발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체 키를 이용해서 개발된 공식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겠죠. 생전의 키는 사망 당시의 키를 추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생전에 기록한 가장 큰 키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둘 간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슬프게도 키가 약간씩 줄어들죠. 저도 이제 제일 한참 젊었을 때보다 약간 키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약간씩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줄어들기 전에 기록했던 가장 큰 키를 생전 최고 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당시의 키, 그거를 이제 뭐 사망 당시의 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그 생전 최고 키라고 한다면 그 키를 누군가가 보고했을 수도 있고, 보고한 키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전문가가 계측한 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고를 했다고 했을 때는 뭐 친구라든지 부모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이 보고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보고했을 수도 있겠죠. 내 키는 뭐 183이야 이렇게 보고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내 키가 얼마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도 그게 반드시 정확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테크니션이
계측한 키라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게 반드시 정확한 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지는 어떤 만약에 법의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망 당시의 키, 당연히 법의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의 신원 확인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키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고고학적인 그 맥락에서는 사망 당시의 키보다는 이 사람이 생전에 기록한 가장 큰 키에 관심을 보통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를 추정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연구 목적이 무엇인지, 키를 추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키를 추정하는 게 좋겠죠. 키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 방법, 그다음에 수학적 방법, 그다음에 복합적 방법인데, 먼저 해부학적 방법하고 수학적 방법을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 해부학적 방법은 사실 우리의 키라고 하는 것은 뼈대가 만들어낸 그 높이하고 그다음 뼈대 이외의 연조직이 만드는 높이가 있는데, 해부학적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 뼈대가 만들어낸 높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키를 이루는 머리뼈, 척추, 다리뼈, 그다음에 발목뼈 이런 것들을 직접 다 계측해서 그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연조직의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연조직의 높이를 추정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 몸에서 키를 이루는 요소 중에 뼈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부분의 이렇게 키를 이루는 요인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키를 추정할 경우에는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부분은 그 약간 33cm, 4cm에 해당되는 그 연조직 높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키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우리가 다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뼈에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수학적 방법은 이미 키를 알고 있는 샘플로부터 특정한 뼈, 예를 들어서 뼈 한두 점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회귀 공식을 만들고 그 회귀 공식에 그 뼈 길이를 대입해가지고 키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뼈가 한 점 혹은 두 점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신체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집단마다 신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한테서 개발된 어떤 공식을 한국 사람한테 바로 적용할 수 있냐, 옛날 사람한테서 현대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식을 옛날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만약에 신체 비율이 달라졌다면 그 공식을 직접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식을 적용할 때는 이것이 가능하면 집단 스페시픽하고 섹스 스페시픽하고 타임 피어리 스페시픽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식에 약간의 그 공식이 과연 정확한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부학적 방법은 그럴 필요가 없죠. 복합적 방법은 해부학적 방법하고 수학적 방법을 약간씩 섞어놓은 그 개념인데, 수학적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실제 키를 알고 있는 샘플들을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인구 집단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그 집단의 키를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럴 때는 해부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키를 추정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 키라고 가정을 하고 회귀 공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부학적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키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키라고 가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하는 그런 논리예요. 이제 그래서 공식을 만들고 그 공식을 이제 적용을 해보자는 건데,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키 공식을 키를 추정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의 뼈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약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뼈를 갖고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키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해부학적 방법을 사용할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일부가, 우리가 뼈가 여러 부가 있는데, 여러 개체가 있는데 일부는 온전하고 일부는 불완전하다 그러면 그 온전한 뼈를 통해서 해부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키를 추정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른 불완전한 뼈에 적용하는 복합적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뼈가 모두 불완전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 수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가급적이면 population specific한 공식을 사용하는 게 더 선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제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람 뼈를 통해서 키를 추정한 그 내용이 들어있는 발굴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 그다음에 한국인 샘플을 이용해서 키 추정 공식을 개발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대충 한 74편의 논문과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이 중에서 그 프로터 글래서가 1958년에 만든 공식을 사용해서 한국인의 키를 추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피어슨이 1899년에 개발한 공식을 우리나라 샘플에 적용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그 좀 거의 소수. 사실 여기 나온 약간 오타가 있는데 그 여기 나온 정이 접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 논문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그 별표 쳐진 이거 네 편의 논문은 한국인 샘플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식이 수록된 논문입니다. 사실 그 앞에서 보셔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로터 글래서 같은 경우는 미국인 샘플을 이용해서 공식을 만든 거고, 피어슨 같은 경우는 프랑스인 샘플을 이용해서 공식을 만든 겁니다. 즉 외국인 자료를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 공식들이 우리나라 샘플에 굉장히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죠. 이제 근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샘플에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가 정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밸리데이션 테스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밸리데이션 테스트가 어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약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밸리데이션 테스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고 1997년에 최병영 선생님께서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둘 다 어떤 그 mean difference하고 주로 그 mean difference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이게 트로트 글래서 공식 같은 경우는 약간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하는구나, 피어슨 같은 경우는 약간 언더 에스티메이션을 하는구나, 이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히 mean difference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 약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가지고 저는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베이시스 팩터라고 하는 베이시안 메서드를 이용한 베이시스 팩터를 이용해가지고 각 공식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그 이 베이시스 팩터를 지금 또 이야기하면 시간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베이시스 팩터는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어떤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이게 이 첫 번째 모델에 더 적합한지 두 번째 모델에 더 적합한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때 저는 이것을 실제 키에서 나온 디스트리뷰션을 위에다 분자를 갖고, 그 다음에 그 각 공식에서 만들어진 각 공식을 통해서 구해진 디스트리뷰션을 분모로 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제 키가 만들어낸 분포하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트가 만들어낸 그 분포가 비슷하다면 우리는 높은 베이시스 팩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둘 간의 차이가 크다면 그 베이시스 팩터가 낮아질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앞에 한국인 자료에 적용을 해본 적이 있는 7가지 그 연구 자료 논문들에서 특히 허벅지뼈와 위팔뼈를 이용한 공식 2가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때 그 당연히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알려면 실제 키를 우리가 아는 게 맞겠죠, 사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보고학 샘플은 조선시대 샘플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현대인 샘플은 6.25 전사자 샘플을 이용했는데 둘 다 실제 키를 아는 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뼈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해부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키를 추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 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공식들을 이용해서 추정한 키하고 비교를 해봤죠. 현대인 샘플 같은 경우는 6.25 전사자들의 실제 키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 1953년도에 그 박동균 선생님께서 당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어떤 그 키를
계측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키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그거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퓰레이션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전제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여자, 조선시대 남자, 그 다음에 현대인 남성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 여성은 제가 이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용했던 현대인 샘플이 6.25 전사자이기 때문에 여성 샘플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여자 허벅지뼈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하자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mean difference하고 standard deviation difference를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종합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부학적 방법으로 그 추정을 했을 때 그 조선시대 여자 그 평균 키가 148.7cm 정도 됐고 남자 같은 경우는 162.1cm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실제 키하고 그다음에 에스티메이트가 만들어낸 그 디스트리뷰션을 서로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베이시스 팩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즉 그 공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그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2014년도에 이재원 선생님이 만들어낸 공식인데요. 여기서 그 앞으로 보시게 될 모든 차트에서는 검은색이 population, 실제 키입니다. 실제 키의 분포고 그 다음에 색깔 있는 거는 그 키 추정치가 만들어낸 분포입니다. 여기서 이게 실제 키, 검은색이 실제 키고 이재원 선생님 공식에 따른 추정치는 이런 빨간색 그래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바로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약간 이재원 선생님이 만들어낸 공식을 통해서 키를 추정하게 된다면 키를 약간 오버 에스티메이션 그런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이시스 팩터가 굉장히 낮죠. 0.0000 얼마 되죠. 그 다음에 그 2016년에 제가 발표한 제 공식에 따랐을 때 이런 분포를 그리게 되고 약간 실제 키가 만들어낸 디스트리뷰션하고 그 제 공식에 따랐을 때 그 만들어낸 그 디스트리뷰션이 상당히 잘 겹친다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이수경 선생님이 만들어낸 공식. 그래서 아까 그 제 공식에 의하면 베이시스 팩터가 8.0까지 나오죠. 아까 그 앞선 뭐 이재원 선생님 공식에 비하면 베이시스 팩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이수경 선생님의 왼쪽 다리 공식, 오른쪽 다리 공식. 이거는 이제 서로 그 세 공식을 합쳐놓은 건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어떤 그 그래프가 이 검은색 디스트리뷰션하고 가장 이렇게 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성, 그 피어슨이 만든 공식을 조선시대 여성에게 적용했을 때, 허벅지뼈 공식을 여성에게 적용했을 때 베이시스 팩터가 2.1 정도가 나오고 또 오른쪽 허벅지뼈 공식 이 부분은 어차피 그 뭐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얼마나 이 두 그래프가 그 실제 키 분포와 그 다음에 추정치의 분포가 얼마나 겹치는지 이제 그 정도 확인하는 정도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남자 허벅지뼈 공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아는 건데 이건 1997년에 최병영 선생님의 공식이고요. 베이시스 팩터가 5.9 정도 나왔습니다. 이재원 선생님 공식, 그 다음에 2016년에 제 공식, 그 다음에 이수경 왼쪽, 이수경 오른쪽 공식, 그 다음에 이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식들을 합쳐놓고요. 프로토글래서 같은 경우는 남성 공식밖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여성 공식에는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이 2분 남은 관계로 이런 식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건 약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조선시대 샘플에 그 허벅지뼈 공식을 적용했을 때 어떤 공식의 베이시스 팩터가 가장 높은지, 즉 어떤 공식이 가장 정확한 결과치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자랑스럽게도
어쨌든 그 2016년도에 이건 솔직히 지금 구교단에서 제 공식을 쓸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확실히 못을 받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이제 유입할뼈를 사용한 그 결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단순히 mean difference, standard deviation difference를 비교해 놓은 거고 그 그래프를 보자면 뭐 일일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도 검은색 그 실제 키 분포하고 예측치 분포하고 얼마나 겹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쭉 이어서 그 조선시대 휴머러스 위팔뼈 공식을 이용했을 때도 피어슨 공식이 그 약간 그 여성 샘플에 적용할 때는 피어슨 공식도 나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하여간 제 공식도 많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 샘플에도 적용을 해봤고요.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현대인 샘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거 현대인 남성이죠. 허벅지뼈 공식을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최병영 선생님 공식이 허벅지뼈 공식을 이용했을 때 저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치를 나타냈고 제가 두 번째 좋은 결과치를 나타냈고요. 위팔뼈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팔뼈 공식에서는 최병영 선생님 공식이 그 가장 좋은 결과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 좀 보기 쉽도록 그 현대인 남성, 그다음에 조선인 남성, 여성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 공식들을 지금 여기서 이 표로 정리해 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대인 남성에 있어서는 만약에 허벅지뼈를 사용한다면 최병영, 그다음에 정량성 공식이 괜찮았고, 그다음에 위팔뼈를 사용한다면 최병영 공식이 괜찮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시대 남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제 거는 다 이제 깔아두고, 그다음에 허벅지뼈 공식은 최병원 선생님 거랑 그다음에 여성에 있어서는 휴머러스에 있어서 위팔뼈에 있어서는 피어서 공식도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피어슨 공식 그다음에 후지 일본인 샘플을 대상으로 만드는 후지 공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을 약간 언더 에스티메이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트로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샘플을 약간 오버 에스티메이트한 경향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식 중에서 그 시체 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식 같은 경우는 오버 에스티메이트한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때 최병영 선생님이 약간 예외였는데 최병영 선생님 공식은 그 다른 시체 키를 이용해서 만든 공식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민망스럽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만든 공식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앞으로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던 현대인 여성 샘플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고고학 샘플 중에서 저는 조선시대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전의 샘플을 이용해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테스트한 거는 허벅지뼈하고 위팔뼈 공식밖에 지금 검증을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뼈를 이용한 공식도 검증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